철학에서는 끊임없이 말하는 게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고 통제할 수 없는 그 구분만 잘하면 어 거의 끝나는 거죠.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바꾸는 거다. 여기서 이제 중립적인 거, 부, 건강, 평판 같은 거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더라는 거죠. 물론 부는, 건강은 중간 정도로 뭐 열심히 살면 건강 하나, 부도 좀 통제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과물적으로 통제 못한다라고 중립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도 악도 아니다. 세네카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모든 재산은 내 안에 있다. 즉, 정의, 용기, 지혜, 가 내 안에 있는데 우리를 격분하게 할 만한 걸, 나를 화나게 할 만한 걸 전혀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정의, 용기, 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 안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세네카는 하고 있죠. 51페이지에 우리는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만이 선과 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머지는 다 중립적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유일한 선은 미덕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유일한 악은 그 반대인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유일한 성은 미덕이라니까 미덕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아레테잖아요. 지혜, 용기, 정의, 절제라는 거. 이 스토아 철학의 행동 철학, 행동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미덕, 지혜, 용기, 정의, 절제로 행동하는 것만이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죠. 완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인식과 행동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기 때문에 이것들만 선과 악으로 판별할 수 있다. 간단하게 이거죠. 내 나쁜 인식과 내 나쁜 행동만이 악이라는 거. 나머지는 다 중립이거나 그렇다. 삶과 건강, 돈 등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선도 악도 아닌 매우 중립적인 존재다. 맞죠? 네. 핵폭탄이 악이 아니잖아요. 잘 쓰면 원자가 잘 쓰면 엄청나게 좋지만 나쁘게 쓰면 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같은 논리라고 보면 되고요. 또 51페이지 에픽텍토스가 행복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뿐이다. 당신 손에 달리지 않는 일에서 벗어나는 게 말을 조금 바꾼 뻔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는 게 예, 행복에 이르는 게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게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2페이지 선호하는 중립적 요소, 선호하지 않은 중립적 요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통제하고 통제 불가능인데 중립적 요소, 그러니까 모든 게 중립적인 거잖아요. 인식하고 행동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중립적인 것 중에 선호하는 게 있고 선호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 네. 운명이 내가 던지는 것은 무시하겠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다. 세네카 이야기고. 세네카 또 이런 얘기하죠. 현자는 뭐 이런 게 아주 재밌죠. 보면 현실적인 얘기죠. 현자는 아주 작은 자신을 경멸하지는 않지만 큰 키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또한 건강하길 바라지만 건강이 악화되어도 견딘다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엄청난 뭐 멋진 말이죠. 네, 요즘 세상에서도 맞는 얘기죠. 큰 키를 선호한다. 근데 작아도 자신을 경멸하지 않고 그걸 잘 수용한다라는 그런 얘기고 52페이지에 스토아파는 우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현재 하는 행동과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실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반응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고 자기 행동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으며 결과를 중립적 요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는 거는 우리의 통제할 수 있는 건데 그거로 인한 결과는 다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건 뭘 하든 뭘 어떤 것든 근데 과정, 내가 하는 행동, 인식만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 53페이지에, 네. 그들은 선호하는 중립적 요소와 선호하지 않는 중립적 요소를 아까 말했듯이 구분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인생은 죽음보다 삶, 질병보다 건강, 빈곤보다 부유함을, 적보다 친구를, 고통보다 기쁨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맞죠? 그들도 더 선호하는 걸 추구했다, 스토아파도. 그런데 이게 정말 멋지죠. 선호하는 걸 추구했지만 행복하고는 연결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우, 진짜 엄청나죠.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냥 놀라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걸 추구하는 건 맞는데 그게 행복하고 직접적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뭐 불교적인 얘기하고도 거의 똑같은 것 같고 하여튼데 결국 이거죠. 우리가 불편함이 행복도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뭐 꼭 좋은 것만 행복을 가져오는 건 아니죠. 불편함도 행복을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죠. 목표를 달성 못했을 때 실패가 아닌 운명의 결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걸 통해 배우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고 그저 다음에 해야 할 대상에 집중했죠. 그러니까 결과는 무조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현명한 삶에는 건강과 재정에 관해 내리는 좋은 결정이 포함되지만 진정한 현자는 빈곤과 질병 속에서도 번성한다는 사실을 스토아판 인식했다. 네. 건강과 재정, 난 선호해. 그런데 현자들은 빈곤하거나 질병 안에서도 번성했고 성장했다는 54페이지에, 네. 스토아파는 많은 걸 얻으려 애썼지만 설령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만족했다는 거죠. 계속 비슷한 얘기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재산이나 명성과 연결하지 않았다. 그들은 돈과 명성을 선호하는 중립적 요소로 보았다. 그러니까 돈과 명성은 중립적 요소고 당연히 그걸 얻으면 좋겠지만 그런 중립적 요소를 얻기 위해서 진정한 가치, 내 행동이나 내 어떤 가치가 아까 말했던 아래테 이런 거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거를 끝까지 준수했다라는 얘기. 또 54페이지에 네. 현자는 행운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현자도 행운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부유함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선호하기는 한다. 이거 조금 뭐 다르네요. 선호한다는 거죠, 부를. 근데 빈곤보다 부유함 속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누가 의심하겠느냐 하고 세네카가 이야기했는데 약간 저는 반론하죠. 이 친구가 부자였어요, 세네카가. 그리고 엄청난 철학자이긴 맞는데 빈곤이 꼭 성장에 더 유리하다? 부유함이? 이 얘기는 조금은 다른 관점일 수 있잖아요. 약간의 뭐 이런 거죠. 부유함이 빈곤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빈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개념 정의가 필요하죠. 빈곤의 정도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밥을 먹지 못할 만큼 정말 죽을 지경에 가난하면 분명히 발전 가능성은 떨어질 거예요. 그 정도는 해결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정도의 이야기가 되면 이 친구의 이야기를 조금 반론할 수 있겠죠. 네, 54페이지 계속. 돈 때문에 그리스에서는 다양한 철학 학파가 생겼대요. 네, 견유옥파라는 학파들은 돈은 원래 부패한 것으로 해석해서 빈곤 서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학파를 그래서 싫어하죠. 스토아파는 돈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부를 얻는 방법과 그걸 사용하는 방법에 달렸다고 여겼다는 거죠. 그렇죠. 왜? 돈은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과 절제로 일한 결과로 부를 축적했다면 그걸 즐기는데 그 누구의 방해도 받으면 안 되고 만일 돈을 벌기 위해 미덕, 아래테를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 돈은 중립적 요소에서 부정적 요소로 바뀐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악질적인 방법으로 벌었다면 그거는 아래테를 반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건 부정적이지만 뭐 정직하게 절제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그건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또 55페이지에 또한 일단 부를 얻으면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 얻은 걸 잃을까 봐 두려워하면 마음의 평화가 깨질 거다. 맞죠? 뭔가 작게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갑자기 큰 돈이나 뭔가가 생기면 우리는 엄청나게 신경이 쓰여지죠. 네. 그래서 우리는 부가 우리 머리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해야 하고 그걸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버는 거는 맞지만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거의 이게 목적이죠, 그냥.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미덕에서 멀어지거나 마음의 평화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맞는데 많이 돈만 목적이면 뭐 어떤 행위도 우리가 다 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뺏길 확률이 많죠. 또 55페이지에 에픽테토스의 이야기. 중립적인 건 물질적인 건 중립적이지만 그것의 사용 방법은 중립적이지 않다. 맞죠? 아까 그래도 말씀드린 과정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제가.
물질의 사용은 조건은 나쁠 수 있다. 네,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세네카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있죠. 세네카는 부를 포함해 우리에게 다가온 좋은 걸 즐기라고 독려했고요. 그는 당시 되게 부자였어, 이 사람은. 그, 황제,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고, 하여튼 또, 고리대금업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그는 가진 걸 즐기되 그걸 잃었을 때 한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없어졌을 때. 또 이분이 18년 동안 유배 생활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분은 한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부유함 때문에 종종 위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마주했다고 하고 그의 대답은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연히 철학자가 부주하니까 넌 위선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네카가 내 부가 사라지면 나는 그 부만 빼앗길 것인데 현자의 집에서는 부가 섬기지만 우매한 자의 집에서는 부가 명령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이 내 위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56페이지에 세네카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 이 친구가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봐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부를 얻는 것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문제가 부가 아닌 마음에 있기 때문이고 빈곤에 대한 부담은 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네. 나무 침대에 누워서 아픈 사람은 황금 침대에 누워도 똑같이 아프다. 아우, 진짜 표현이 그냥 문학가들이 같아요, 이분들은. 어디에 있어도 그 사람은 계속 아플 거다. 마찬가지로 병에 걸린 사람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 네, 우리 마음에서 다 작용하는 거죠. 네. 57페이지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야기. 이전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들은 폭군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엄청난 권력을 다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항상 미덕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되뇌었다는. 그러니까 뭐 많은 권력을 가지면 당연히 우리가 부패한다는 거는 봤지만 결국 그 사람의 인성에 따라서 폭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픽테토스의 얘기. 이분은 진짜 노예였어요. 절름발이 노예였어요. 하지만 성공적인 철학학교를 이끈 지도자가 되었고, 당시로는 명성도 높았고, 재정 상태도 좋았어요. 한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노예였는데 그 주인이 막 자기를 때리고, 다리를 그 밧줄로 묶어서 줄이를 트는 과정에 이분이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 그 절름발이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대화가 실질 있었는 대화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럽니다. 에픽텍토스가. 줄이를 트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나무로 틀다가 다리가 뚝 부러졌어요. 그럴 때 이 에픽텍토스가 주인한테 그래요. 아프다 이야기도 안 하고 거 봐요. 이렇게 된다고요. 라고 해. 거 봐요. 이렇게 된다고요. 라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이제 장애자로 살게 됐다라는 하여튼 멋진 사람이죠. 58페이지에 세네카 쾌락을 추구하며 애쓰는 많은 것들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렇죠.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네, 고통의 원인이 되죠. 스토아파는 권력이나 부와 마찬가지로 쾌락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걸 경계했다. 말했던 것처럼 네, 돈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했지 이게 나쁘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요리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간단한 음식에서 얻는 만족감이다. 불교적인 얘기랑 똑같죠. 가장 단촐하게 했을 때 행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얘기. 58페이지에 네, 쾌락과 욕망. 가장 즐거운 삶이 아닌 더 나은 삶을 따라야 한다. 네. 이게 현자들, 지금 도를 닦는 분들, 영성을 닦는 분들, 종교를 가진 분들이 해야 할 얘기죠.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나를 만드는 행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어제 경험했던 즐거움은 오늘은 더 이상 즐겁지 않죠,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죠. 더 자극적인 걸 우리 그래서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어제 좀 나아졌다고 오늘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추구할수록 우리 전체 공동체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59페이지에 자연적 욕망 안에 있는 사람은 가난을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 자연적 한계를 넘는 사람은 부유할 때에도 가난에 시달릴 거다. 그렇죠. 부만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부가 아무리 추구가 돼도 불안에 시달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네.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생긴 고통은 그것으로 경험한 최초의 쾌락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 네. 뭐, 과잉 음주를 예로 들었죠, 여기서. 술 취함 같은 짧은 쾌락에 속아서 다음날, 그리고 많은 질병을 감수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 순간 한 잔 더 마시는 게. 그래서 좋은 것을 즐기라. 하지만 적절한 정도여야 한다. 이게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이죠, 중용. 적절한, 중도. 그들은 먹기 위해 토하고 토하기 위해 먹는다. 세네카는 당시 호화로운 연애를 비판, 절제의 선을 넘으면 쾌락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뭐 너무 맞는 얘기죠. 쾌락이 너무 우리가 추구하게 되죠. 너무 좋으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사용하고 절제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에 익숙해져야 된다. 절제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에 익숙해져야 되죠. 60페이지. 네. 스토아파는 최고가 좋은 것이라 여기며 자랑하는 사람들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는 대신 불쌍하게 여겼다. 소박한 것들을 즐기는 능력을 잃어버리며 좋은 삶을 살 가능성은 줄어든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좋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최고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더 최고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박한 것을 즐기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뭐 제 책에서도 한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장이죠. 쾌락으로 몸과 마음이 부패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견딜 수 없다. 고통이 세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간 말씀 같은데 너무 멋지죠. 고통이 센 게 아니라 인간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인간은 되게 약해요. 육체적으로. 근데 또 인간은 가장 세죠. 의지력이나 이런 사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엄청 강한 존재이기도 하죠. 60페이지에, 네, 뭐 책까지 제가 막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편안함은 더 많은 편안함을 부르고, 쾌락은 더 많은 쾌락을 부른다. 맞죠? 편안해지면 더 편안해지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덕과 평온이라는 거예요. 아레테, 지혜, 용기, 정의, 절제를 추구하고 평온하라는 거죠. 기독교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죠. 명상하는 거죠. 네. 61페이지에 쾌락을 얻을 때보다 추구할 때 더 좋아 보인다. 이것도 제 책에서 한번 언급한 것 같네요. 네, 쾌락이 정말 선하다면 우리에게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만 쾌락은 갈증만 더 일으키는 음료와 같을 때가 많다는 거죠. 계속 단 거 먹으면 더 먹고 싶은. 네, 저는 이렇게 인용했어요, 제 책에. 쾌락을 얻을 때보다 추구할 때 더 좋아 보인다를 행복은 얻은 때보다 추구할 때 더 좋아 보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책에서 인용해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쾌락은 자연적 쾌락, 음식, 섹스, 자연적으로 필요한 요소고, 인위적 쾌락, 사치, 명성, 사회적 창조물은 쾌락을 즐기되 노예는 되지 말라. 요구는 하되 기대는 하지 말라. 쾌락은 악으로 변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래서 쾌락과 고통 사이에는 미세한 경계가 있다. 더 많은 쾌락을 붙잡을수록 더 많은 주인을 섬겨야 한다. 그렇죠. 이 취미가 재밌고 저 취미가 재밌고 그거 계속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쾌락에 의존하면 고통에도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왜? 쾌락은 고통으로 변할 확률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람은 변덕스럽고 폭군 같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죠. 쾌락과 고통. 62페이지에, 네, 세네카의 얘기. 항상 편안하게 살며 아픔 없이 지나가는 것은 자연의 나머지 절반을 무시하는 것 같고. 맞는 얘기죠. 네. 아픔이 항상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말장난이죠. 이 세네카가 했던.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아플 거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자연의 나머지 절반을 무시하지 않죠. 우리는 끊임없이 아픔을 계속 하루에도 수십 번을 아픔을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세네카 이런 애들이 철학자이긴 한데 하여튼 문학가들이에요. 이게 말장난하는 거죠. 우린 절대 안 아프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고통받기 때문에.
63페이지.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에서 더 많은 고통을 받죠. 세네카 얘기. 이런 거 공감되죠. 그래서 이 고통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상상은 뭐죠? 뭐, 과거의 아픔을 상상했던 것도 상상이고, 미래의 불안을 갖고 오는 것도 상상이죠. 그래서 줄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현재를 더 많이 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미래나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재를 더 많이 살아버려야 돼요. 현재를 더 많이 사는 건 뭐냐?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거죠. 네. 60페이지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이거 진짜. 그래도 다 읽겠습니다. 64페이지. 일단 실제로 슬플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먼저 그들은 그것이 정상적인 감정임을 인식했다. 그렇죠. 슬플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그들은 정상적인 감정임을 인식했고 세네카에 따르면 가장 현명한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는 역경들이 있다. 예, 현명한 현자들도 역경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육체적 고통, 장애, 친구나 자녀의 죽음,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 같은 재앙이다. 현자는 이런 사건들에 민감한데 바위처럼 냉담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자들은 이 현상계에 끊임없이 관여하게 돼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멋지죠, 이거는. 이걸로도 글 한 꼴 썼던 것 같아. 당신이 느끼지 않는 걸 극복하는 건 덕행이 아니라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건 얘기가 뭐냐면, 경제적 고통을 겪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과 경제적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제가 볼 때 전자에 속하는 것이 덕행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픔을 견뎌서 극복했을 때 그게 덕행이지, 별로 아프지 않은데 그거를 실행했다고, 이뤘다고 덕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게 세네카의 얘기예요. 당신이 느끼는 걸 극복하는 게 덕행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도 약간 말장난인 게, 느끼지 않았기에 느끼지 않았다면 극복했다는 말도 할 수 없죠, 우리가.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극복했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말장난을 참 잘해요, 보면. 근데 여튼 맞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힘들게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었는데 부자가 된 사람과 별로 부모님 잘 만나서 경제적으로 고통 겪지 않았는데 부자가 된 사람, 더 부자가 된 사람, 전자가 덕행이에요. 네. 불교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흙 속에서 연꽃이 핀다. 고통에서 구르고 그 이후의 행동이 덕행이 된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들 있잖아요. 우리가 막 범죄 저지른 그런 애들은 남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 없어요.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덕행은 덕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친절을 베푼다고 덕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느끼고 행동해야 덕행이 되는 거죠. 아픔을 느끼고 행동해야 덕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든 것도 그리고 남들이 힘든 것도 다 겪어야만이 덕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제가 볼 때 그냥 환생적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생에서 되게 벌 받은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64페이지. 우리가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채 단기적 고통에 빠져 절망한다. 맞죠? 우리가 절망을 겪거나 힘든 일, 지금 한순간도 생각하기 싫은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이게 다일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뭔가 또 희망적인 거를 보잖아요. 잠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갑자기 눈봉사 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봉사였던 분들은 좀 다르죠. 잘 보였다가 눈이 봉사가 되면 우리가 되게 불행할 것 같지만 그게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또 자기 삶에서 엄청난 행복을 느끼시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보다가 했으니까 엄청난 불행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적응되면서 이분들이 엄청난 행복을 또 가져가더라는. 64페이지에 때로 더 큰 번영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괴가 필요하다. 그렇죠. 파괴가 인간적으로 보면 상처고 실패고 상실이죠. 많은 것이 무너지고 나서 더 좋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도시의 적 티마게네스는 로마에 불이 났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 파괴된 건물들 대신 더 좋은 건물들이 생길 걸 알았다는 거죠. 맞죠? 뭔가 실패하면 당연히 이 친구가 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강해진다는 알기 때문에
정말 라이벌들은 한번 실패하는 상대를 보면, 아, 저 친구 더 강해져서 돌아가겠구나 알기 때문에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라이벌은. 네. 그래서 적들이 엄청난 실패를 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이 더욱 강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뭐, 비슷한 얘기로. 불행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법. 그래서 우리는 그 덕행을 지금 바로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을 그냥 바로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오늘 하루 일과가. 65페이지에 네, 스토아파는 우리가 미덕에 따라 행동할 때 고통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것만이 유일한 선이다. 이게 또 우리 현대 자기 개발에서 조금 다른 거죠. 뭔가 열심히 하면 다 된다가 아니잖아요. 덕행을 따라 행동했는데 고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미덕 따라 행동했는데 뭐 행복이 와야 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어떤 루트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고통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유일한 선이라는 거예요. 세네카도 수년간 망명생활도 했고 사형 선고도 받았고 하지만 늘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고 고요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 항상 기도하고 뭐 살았겠죠. 그는 어떤 외부 사건도 정말 나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나쁜 일이 발생해도 그게 정말 단기적으로 나쁘고 힘들지만 이렇게 삶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게 아니라라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신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끌고 가는 거지 결코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나아지는 거지. 나아지지 않으면 신이 아닐 수도 있죠. 자, 잠깐만요. 마지막이네요. 아. 만일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그 노력은 빨리 지나가지만 좋은 일은 영원히 남는다. 만일 쾌락 때문에 나쁜 일을 하면 쾌락은 빨리 지나가지만 나쁜 것이 영원히 남는다. 예. 저도 몇 년 동안 읽고 쓰면서 깨달은 건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어떤 일이든 자신이 행한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 버려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뭔가 좋은 걸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만인 거죠. 네. 남으니까. 마지막 페이지만 남았습니다. 네. 외부의 어떤 것도 실제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음을 깨닫고 역경을 극복하면 그 재앙에서 더 강해지기 위한 도구를 갖고 있거나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 네. 외부적인 걸 외부적인 게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아까 말했던 더 나아지는 거고, 그거는 순간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지만 결국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하죠.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더 결단력 있게 행동하며, 이게 용기죠.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침착하게 받아들이. 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잘 사는 길이. 이 생각입니다. 아이고, 너무 기네요, 이게. 제가 하여튼 읽다 보고 이게 버릴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문제. 한 15분 할 거를 한 20분 해버렸네요. 네. 어떻습니까? 소장님은 이번에 읽으시면서 느꼈던 점이나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통제하는 거하고 결국 좀 계속 앞에서부터 반복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지금 66쪽부터 보면요. 끝에서부터 보면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침착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데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막 애쓰고 용쓰고 자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하루만 지나도 아,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평안을 주시려고 어제 이런 일이 과정이 필요했구나. 이제 시간이 지나야 깨닫게 되는데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생각도 짧고 마음도 넓지 않고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침착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참 어,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54쪽의 돈 명성 권력에서 거기 세네카가 말한 빈곤보다 부유함 속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누가 의심하겠는가? 저는 우리 작가님하고 이제 조금 의견이 다르고 세네카님하고 의견이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안산에 있는 우선 가까운 곳에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어렸을 때 예전에는 또 가난하신 분들이 가난이 굉장히 심했는데 저희가 살았을 때 가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난을 겪으셨던 분들이 더 노력하고 해서 뭐 몇만 명 되는 큰 교회 이루시고 고등학교 안산 동산 고등학교도 만드시고 우리 너무 가난했어요. 뭐 형제 10명 중에 11명 중에 6명이 굶어 죽었어요. 뭐 이런 얘기 보고 그다음에 꿈의 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멋지고 멋있고 이러신데 너무나 가난했다는 얘기 들을 때 결코 빈곤보다 빈곤보다 부유함 속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 그런 걸 저는 아,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영웅의 삶을 봐서도 위인전 삶을 봐서도 고난이 많고 가난도 많고 결국은 극복하고 훌륭하고 멋진 위인이 된다는 거 그런 거 봤을 때 이 말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죠?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제 삶에서도 제 친구는 어,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집안이 조금 저희보다 잘 살고 하니까 대학을 쉽게 들어가고 공부는 안 했는데 제가 공부할 때 놀았는데 그랬더니 간호사로 한 거의 60이 되어 갈 때까지 간호사로 근무를 편안하게 하고 이러는 걸 봤고 저는 그 빈곤하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그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더 많았으면은 진작에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누리면서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장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합리화시키는 건데 공부가 재밌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데. 이제 넘어가면요. 55쪽에 보면 어, 그래서 제 의견하고 지금 우리 소장님이 네, 세네카에 반론하신 거예요. 네, 저하고 그 똑같은 의견인 거예요. 관련이에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덜 원하는 사람이다. 이 말도 가장 멋진 말인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유하다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데 가장 페이지라고요? 네? 55쪽 페이지, 55쪽 뭐 에픽테토스 페이지. 바로 위에요. 가장 부유한 네네. 사람은 네. 그래서 가장 덜 원하는 사람, 욕심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런 반론이 될 것 같아요. 욕심이 너무 없으면 내가 추구하는 욕심이 바라는 것이 또 없으면은 목표가 없으면 또 이루는 것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세네카가 그렇게 네로 황제 스승이고 잘 살았고 하지만 18년 유배 생활을 했다고 했을 때 다산 정약용 선생님 뭐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18년 동안 유배 생활 하시면서 그 많은 업적 500권의 저술 그래서 가난이나 역경이 오히려 극복을 잘하면 위대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했지만 우리 역경을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그 다음에, 네. 그 56쪽을 봤거든요. 56쪽을 봤을 때, 어, 56쪽을 봤나?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재산을 정직하게 모으고 뭐 재산에 대해서 나와서, 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성경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조님들 중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해서 돈이 참 무서운 거다. 요즘 정치하는 분들을 봤어도 그렇고 돈이 참 무서운 거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가난하고도 다시 이렇게 연결되면은 제가 후보님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어떤 분이 더 훌륭하실까, 이렇게 업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와서 문제가 되기도 한데, 제가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거 배우고 왔거든요. 성인지 감수성 향상 워크숍 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그런 소리 들으면서 잘 배우고 왔는데 여성 인권 감수성이 매우 낮은 발언하고 하는 거 봤을 때, 또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정렴하게 살 수 있을까,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 우리도 저렇게 밝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고, 고문 받았다는 얘기를 영화보다 더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뭐 할 때 다리를 이렇게 그 에피테토스 누구죠? 노예. 네. 그래서 노예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것 봐라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말 했다는 거데, 너무 아파서 우리는 소리 지르고 고통을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 놀랐고, 네, 놀랐고, 그다음에 그 이번에 대통령 후보 중에서도 고문 받을 때 이제 소리가 나면은 고통을 느끼고 소리를 하면 혀를 눌러서 소리 내지 못하게 했다, 그런 거 들으면서 굉장히 정말 심하구나, 이런 거 영화보다 더 심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면은 59쪽에서 적절한 정도를 강조했다는데, 이 중도를 지킨다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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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네. 한 가지만 더 추가할 게 생겼어요, 네, 작가님. 네, 뭐냐면, 말씀하세요. 네, 61쪽에 쾌락을 얻을 때보다 추구할 때 더 좋아 보인다고 작가님께서도 이 말을 또 이렇게 인용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 그 말 뭐 비슷한 말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여하튼, 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네,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자.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인욕하고 수용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이제 또 썼던 글을 또 한번 낭독하는 시간, 네, 가져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화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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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 우리 저기 소장님 먼저 한번 네. 제가 네,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제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아, 출력해서. 네네네. 네. 한번 그래서 읽어 주시죠. 네, 많은 제가 지우고 싶거든요, 작가님. 그 지우고 싶었는데 지우지 못했어요. 많은 이들을 그 단어를 지우고 낡고 오래된 것은 이렇게 먼저 들어가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맨 앞에, 여기 맨 앞에. 네, 네네.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나중에 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추억으로 사라진 낡은 책상. 낡은 책상이라고 제목을 정해 주셔서 그래도 이걸로 무엇을 쓰지 고민하면서 한번 써봤습니다. 네. 낡고 오래된 것은 당연히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추억까지 버리는 것 같아 망설인다. 간직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사용할 것 같다. 아직은 쓸만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다. 필요를 다한 물건이나 가구를 버리는 것만이 정리일까? 분명히 버리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도 망설임은 현재의 공간을 차지하도록 한다. 버린다는 것보다 정리를 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과 달리
버려야 할 물건을 잔뜩 쌓아놓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습관이 일상이 되어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습관은 아낌이 미덕인 줄로 여기는 오랜 검소함일 것이다. 그렇게 미화하는 것보다 용기를 내는 과감함이 더 필요하다. 시골 어머니가 안 계시니 깔끔하게 정리된 집은 현관 앞에 있던 호미와 낫 등의 농기구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다. 농약을 담던 작은 캐비넷도 보이지 않는다. 커다란 봉지에 반려견 사료도 없다. 주인이 없으니 필요를 다 하였기 때문이다. 반갑다고 우리 흔들던 복실이도 사라졌다. 현관문에서부터 깔끔하다. 거실은 정말 있어야 할 소파, 텔레비전, 에어컨 덩그러니 있다. 부엌에 있던 수저통은 오래 사용했고 지저분함으로 버려야 할 대상이 되었다. 안방에 있던 문갑도 없다. 대신 어머니가 쓰시던 화장대가 안방으로 와 있을 뿐이다. 마치 펜션에 온 것처럼 꼭 필요한 물건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현재 공간을 갉아먹지 않도록 가족의 추억이 있는 물건일지라도 대부분 과거로 보냈다. 어머니는 농사일에 바빠들 바깥에 계셨다. 일에 더 집중하느라 집안일은 늘 뒷전이었다.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지만 그 어질러짐마저 따뜻했다. 현관 입구 방은 어머니가 편찮으시기 전에 사용했던 침대와 책장에 책만 가득 채워져 있었다. 어머니가 즐겨 사용하시던 낡은 책상도 쓸모가 없어지니 추억으로 사라졌다. 어머니가 계시던 시절 그 책상 위엔 항상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씨앗봉투, 고무줄, 성경책과 아드님이 사주신 책 로마인 이야기 등 간혹 내게 주시던 손편지 한 장. 집안은 늘 어수선했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숨결이 흐르고 있었다.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 저자 정희숙은 집안에 있을 일이 많아진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정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여기저기에 박혀 있는 물건들은 심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마음 깊은 곳에 뭉쳐 있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이어 집안을 정리하는 일은 자신의 마음을 풀어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한다. 정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행위인 줄로만 알았다. 정리는 결국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고 또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음속의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살다 보면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오래되어 낡고 쓸모가 없어졌는데도 손이 가지 않는다. 바로 어머니가 쓰시던 그 낡은 책상이 그랬다. 흔들리는 다리, 벗겨진 나뭇결, 서랍 깊숙이 남아있던 메모지 하나,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 깃든 자리였다.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정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삶의 장면이기도 하다. 추억은 물건이 아닌 마음에 남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낡은 책상마저 보내고 나니 집안은 깔끔했지만 왠지 허전하다. 그래도 정리를 하며 깨달았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곧 추억을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 자리를 비우면서 마음 깊숙한 감정을 들여다보게 된다. 책상이 사라진 자리엔 허전함이 남았다. 하지만 정리하며 깨달았다. 물건을 정리한다는 건 단지 치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일이라는 걸. 남아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 잡은 따뜻한 기억이다. 이제는 꼭 필요한 것들만 있는 집. 그러나 나는 안다. 이 깔끔한 공간 속에 얼마나 많은 추억이 조용히 숨쉬고 있는지를. 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 쓰셨고요. 네, 그 제가 이렇게 댓글을 언제 달았나요? 5월 30일 날 제가 이렇게 못 댓글을 봤어요. 예, 달았는데 그냥 어 되게 잘 읽고 못 읽히고 봤습니다. 네, 네, 되게 잘 읽히는데 네, 지난번 소재인 전동 침대와 비슷한 낡은 책상이라는 전동 네, 침대나 낡은 책상이라는
이라 해서 뭐 제가 독자의 한 사람의 독자의 입장에서 살짝 그 중복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 네, 만약에 이 전체 책이 주제나 소재가 뭐 사라진 것들이라는 어떤 주제나 소재면 이렇게 전동 침대도 낡은 책상도 이런 느낌이 들면 그나마 좀 괜찮겠지만 뭐 네, 그런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조금 들었다는 것. 네, 네, 그러면서 읽으면서 책상과 관련된 임팩트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제 입장이죠. 제가 임팩트 있는 건 이거다라고 하면서 어머님이 네, 계시던 어머니가 계시던 시절 그 책상 위에는 항상 무언가가 놓여 있었고 시합 봉투, 고무줄, 성경책, 아드님이 사준 로마 이야기 등 간혹 내게 주시던 손편지 한 장, 그리고 흔들리는 다리, 벗겨진 나뭇결, 서랍 깊숙이 남아 있던 메모지 한 장. 이게 이제 책상과 관련돼서 저한테는 좀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네, 쭉 이야기가 있는데 잘 읽혀요. 그 잘 읽히는 거는 뭐 제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냥 제가 왜 이렇게 그 조금 그 이렇게 감정적으로 좋다가 안 나오지라는 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읽었을 때는 그냥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의견을 걷어내고 사실만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쭉 이 사실만 여기 글에서 쭉 사실만 요만큼 요까지가 사실만이에요. 우리 지금 소장님이 네, 쓰셨던 근데 앞에 부분 당연히 버려야 될 거 생각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이런 거 약간 의견들이거든요. 계속 네, 의견들인데 네, 여기 시골 어머니가 안 계시니부터 이제 쭉 제가 조금씩 이렇게 사실만을 남겨놓은 거예요. 네. 네, 낡은 책상마저 보내고 나니 집안은 깔끔했지만 왠지 허전하다까지가 그대로고 그 자리를 비우면서 마음 깊숙한 감정을 들여다보게 된다. 아련함만 남는다.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제 끝냈는데, 어, 감사합니다. 전동 침대는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써보라고 이제 제가 우리 소장님께 소재를 드렸고, 이 낡은 책상은 제가 뭘 이렇게 소재를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마 소장님이 전동 침대를 한번 써봤기 때문에 그래도 또 어머니하고의 추억에 대한 낡은 침대를 하나 갖고 와보신 것 같아요. 네. 그 뭐 절대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전동 침대도 있을 수 있고 낡은 침대도 있을 수 있고 나쁘진 않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읽는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주에 전동 침대, 이번에 낡은 침대니까 조금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좀 들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난 거 전동 침대보다는 뭔가 조금 중복돼서 그런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의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전동 침대 지난주에 썼던 글도 좀 다시 봤어요. 왜 지난주보다 내가 안 좋게 느끼지라는 생각으로. 근데 거기서도 의견은 좀 있긴 있었는데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실만 한번 긁어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요거 네. 쓰기 전에 저번에 제가 저희 집을 대청소를 하면서 그 작가님께서 무슨 올려주신 15분만 정리하는 습관 이런 글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작가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15분만 정리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정리해도 덜 힘들고 그런데 하루에 15분만씩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나가니까 나는 직장 다니니까 집안일은 조금 소홀히 해도 돼 이러면서 그게 습관이 되면서 우리 엄마 친정 엄마 계실 때는 이거 다 해주셨는데 하늘나라에서 또 내려오시지 막 이런 생각만 하면서 네. 네. 좀 어질러져 있으면 어때? 직장을 다니니까 너무 다 하려고 애쓰지 말자 이러다가 작가님께서 그 15분만 정리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오늘도 사실 하루 종일 정리만 하다가 허겁지겁 왔습니다. 네, 네. 네, 여튼, 네, 글을 뭐 지금 절대 잘 쓰셨고요. 잘 읽히고 잘 쓰셨어요. 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쓰시는 걸로 한번 투고를 한번 해보셔도 한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지금 갖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쓰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계속, 한 번씩도 안 쓰고 이러. 네, 좀 더 자주 뭐 시간이 되시면 많이 써 보시는 게 더 좋겠죠? 네, 네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하느라고 이, 또 어제 이틀 갔다 오고 이러느라고 볼 네. 수가 못 갔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한번 제가 썼던 거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눌게요. 오늘 썼던 거를 한번, 네.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 알고 싶다. 제목이 멋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냥 제 블로그에서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보다는 그냥 여기서 읽게요. 자, 읽겠습니다. 단풍이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있었다. 나무마다 빨강, 주황, 금빛이 어우러져 숲길 전체를 물들였다. 바람에 바스락거리며 나뭇잎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낙엽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제이와 빛은 나란히 숲길을 걸었다. 가을의 냄새, 낙엽의 냄새, 바람에 섞인 흙냄새가 깊이 스며들었다. 빛,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줄곧 교육을 받는데 정작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주지는 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안 그랬어요. 네. 빛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햇살이 스며드는 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그래, 인간이 만든 교육은 방향보단 기술에 집중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기보단 어떻게 잘 사는지,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지. 제이가 나뭇가지를 피해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다. 유치원에서 글씨를 배우고,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준비를 해. 대학에 가선 전공을 정하고, 취업을 준비하지. 근데 이 모든 게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빛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육은 애고의 욕망을 기초로 설계됐거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입서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교육제도를 만든 거야. 반면,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나를 바라보는, 나는 진화 또는 존재를, 참나라고 부르는 존재는 방향을 원하지. 어디로 가는가? 왜 가는가? 그런 질문에 답하는 건 인간의 교육이 아니라 존재의 교육이야. 제이는 가만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를 바라봤다. 그 잎은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듯 천천히 땅으로 떨어졌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학교라고 했잖아. 빛이 웃었다. 그렇지. 그건 신이 아주 오래전에 만든 학교야. 모든 영혼이 다니고 있는 영성학교. 유치원부터 졸업까지는 끝이 없고 각자 다르게 배워. 지구라는 교실에서 물질을 배운 후엔 또 다른 차원의 교실로 이동하고 그렇게 성장은 계속돼.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몰라? 왜 진짜 수업이 뭔지 모를까? 빛은 떨어진 낙엽을 한 장 주어 손에 올렸다. 왜냐면 참나보다 에고의 목소리가 더 크거든. 에고는 빨리 결과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보상을 찾지. 참나는 기다릴 줄 알고 느끼는 걸 중요하게 여겨. 대부분은 에고가 시끄러우니까 거기에만 정신이 팔리는 거야. 그럼 영성학교에서 배운다는 건 어떤 의미야? 영성학교에선 어디로 가는가를 먼저 묻고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가르쳐. 거기에선 천국, 불멸, 선의 실현, 존재의 목적 같은 것들이 교과목이야. 물질적 성공은 부차적이고 자기 존재가 얼마나 조화롭게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하지. 영성학교에서는 공부 잘한다고 세련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만심을 갖거나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야.
제이가 잠시 침묵했다. 근데 그럼 졸업은 언제 하는 거야? 빛은 조용히 말했다. 영성학교의 졸업은 단 하나의 기준이 있어. 사랑을 배우는 순간. 제이는 한참을 멈춰서서 낙엽이 쌓인 숲길을 바라봤다. 저마다 떨어진 시간도, 색도, 다른 잎이 조용히 땅을 덮고 있었다. 누가 먼저 떨어졌는지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아름답게 각자의 시간에 자신을 내려놓았을 뿐. 빛.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네. 그걸 모르면 그저 외운 걸 되풀이하는 기계일 뿐인 거네. 빛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영혼의 세상에서 태어난 작은 불꽃이야. 영혼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너는 너만의 생명, 세상, 깨달음을 창조하게 될 거야. 그 여정이 바로 진짜 교육이고 진짜 성장이지. 바람이 불었다. 노란 은행잎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소설입니까? 뭐 소설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영성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죠. 네. 음, 그러니까 뭔가 뭐 이렇게 어디 가고 미리 요트, 하기에는 너무 좀 제가 복잡해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영성적 그 사항을 내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그냥 쓰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아닙니다. 뭐 그냥 제가 계속 읽고 쓰고 하면서 그래도 그냥 느꼈던 그런 부분들. 네. 그렇게 질문하면서 또 생각이, 사유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책을 보면서 이거를 질문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걸 답으로 또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문장을 보면서 이거 이 질문을 던져야 이 답이 나오게 되니까 네. 그런 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또 사유의 훈련이나 수련이 되고 있죠. 스스로한테. 네.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네, 쪽에 그냥 제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좋죠. 그게 네, 좋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뭐 영성, 철학, 종교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이 가장 깊은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뭐 기술 배우고 뭐 경제학 배우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이거의 근거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궁금해 한다는 것 자체가 좋죠. 왜 가장 깊은 지식이기 때문에. 네. 네, 여하튼 우리 소장님 이야기를 드리면 네, 지금 이렇게 쓰는 거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쓰신대요. 소장님이 지금 음, 저기 이제 투고를 할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얼핏 가족이란 뭔가 이렇게 쓴다고 하셨잖아요. 이 책의 지금 제목이나 주제가 지금 조금 또 모호한 것 없어요?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 가족이란 뭔가 방황, 너무 좀, 네, 너무 방대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줄이셔서 조금 더 뭔가 좀 압축한 느낌을 한번 제가 항상 좀 미세하게 가는 게 좋다고 했죠. 당연히 미세하게가 조금은 어렵기는 하지만 좀 줄여서 네, 소재나 주제를 한번 정리 한번 하셔서 네. 그런 걸 하여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6월 말에는 투고하셔야 되잖아요. 6월 말에요? 아니, 6월 말에는 이제 투고 한번 하셔야지. 6월 네. 달에 누가 다른 분도 같이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하실 분이 뭐 제가 지금 알아보지도 않고 있어요. 음, 그럼 네. 6월에 저는 계속 해도 되죠?
그래서 소장님 때문에 아니 그냥 하는 거고요. 그런 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제가 목표는 소장님이 6월 달에 투고하셔야 돼. 네. 아니, 원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투고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준비 없이 너무나 준비 없이 갑자기 덤벼들어서 네, 아니, 그래도 지금 그 저희 수업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그래도 어떤 거를 한번 쓰겠다라는 얘기도 조금 나왔던 기억이 있고, 네, 여하튼 지금 이렇게 글 쓰시는 건 정말 잘 쓰시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이게 못 쓰는 글이 아니야. 되게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어, 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제가 투고를 지금 하시란 얘기를 강하게 어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 뭐 정말 글이 아니어도 전 투고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투고라는 행위를 한번 해봐야만이 이제 또 자기가 용기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소장님 글 잘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재나 주제 그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뭐 가족이란 무엇인가도 좋지만 또 좀 줄여도 좋고 하여튼 어떤 글을 내가 40꼭지, 50꼭지를 쓸 수 있겠다 이 생각에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뭐 그 드렸던 그 저기 출간 기획서에 맞춰서 간단간단하게 너무 막 어려운 거 말고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이라든지 이 책의 소재나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시고 뭐, 네, 서문하시고, 뭐, 샘플 원고 지금처럼 이렇게 쓰는 거 올려서 한번 투구해보는 거니까, 네,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네, 작가님, 지난주에 작가님께서 시댁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 시댁 얘기하면서 또 친정 얘기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러셨는데 그런 얘기 해주셨고 저는 가족 행복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전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어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이 행복에 대해서 책을 대여섯 일곱 권을 쓰신 분이 책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워크숍 갔을 때 다른 분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양성평등, 남녀 차이,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가부장제도 문화에서 이런 분들이 또 많았고 저는 실질적인 생존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지금 상담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졸업을 못하셨던 시골 농사 지으신 분이셨지만 그런 성인지 감수성, 요즘 말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양성 평등이거나 양성 차별, 남아 선호 사상, 뭐 딸이라고 차별하고 딸이어서 어떤 분은 그 중학교까지만 보내주고 고등학교 아버지가 안 보내주셨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차별을 겪지 않고 자라서 저희 아버지께 가족에게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작은 오빠를 대학을 안 보내고 딸인 저를 대학 보내려고 해주셨던 아버지가 굉장히 감사하기 때문에 저의 이렇게 사랑 많이 받은 에너지를 좀 차별 당했던 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좋죠, 그런 얘기도. 네. 그러니까 전혀 보통의 모든 글들은 다들 차별 당했고 내가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내가 잘 산다는 게 일반적인 클리셰죠. 누구나 좋아하는 클리셰예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잘 극복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다. 근데 그냥 난 금방 말했던 그 어릴 때 나는 너무 옛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여자인 나를 위해서 많은 거를 이렇게 해줬다라는 얘기도 약간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네,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독자들이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 마케팅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클리셰에 벗어나기 때문에. 난 잘 살았어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아니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가정에서 살았지만
또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사촌 오빠 이런 환경에 의해서 이사를 가면서 또 아버지가 저를 대학 보내려고 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거. 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너무 노력했다. 힘들게 노력했다. 너무 열심히 살았다. 이런 거. 네. 네, 여하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천천히라도 6월 말에는 한번 후보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하기 때문에, 네, 한번 네. 배우셨던 우리 영상도 한 번씩 뭐, 아직도 다 열려 있을 거니까 보시면서 네. 주간 기획사 한 번씩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네, 네. 생각하셔서 좀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네. 임무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가 5만 원을 돌려드릴 거예요. 계좌번호를 찍어 주세요. 톡으로. 계좌번호를 안 보내고 그냥 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작가님. 그러면 이제 이번만은 하고 다음 달부터는 그냥 14만 원이 아닌 그냥 9만 원만 보내세요. 그렇게 제가 못했을 때 5만 원 더 보내는 거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이번 달은 그냥 원칙대로 제가 다 임무를 완수하셨기 때문에 하는 게 맞고요. 네. 어떻게, 톡으로 남겨주세요. 네? 카톡에 계좌번호 남겨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네, 6월 7일이고요. 네. 어, 여하튼, 네, 지금처럼 쓰시면 됩니다. 잘 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을 잘 못하는데 잘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잘 쓰고 계세요. 이거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되게 잘 읽히고 좋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어디까지 뵙겠습니다. 하는 거 정해야죠. 네, 맞아요. 네. 어, 네. 79페이지까지 할게요. 네. 79페이지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6월 7일. 네.